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십자군 전쟁을 나갈 거고요. 오늘로써 이제 중세는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세사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황권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사회에서도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반드시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가 훨씬 셌어. 그래가지고 우리 파문시켜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카노사성 앞에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카노사성 앞에서 굴욕적인 행위를 했었던 것까지 배웠었는데, 오늘은 그 전세가 역전될 겁니다. 그래서 황제 권위가 반드시 더 위에 있는 그런 시기를 공부하게 될 거고, 무역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무역하면은 배를 통해서 이동해서 상업을 하고 물건 팔고 사고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케이스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해시태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했던 사람,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누구? 피핀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했던 사람은 클카피카니까 클로비스가 되겠고, 그 다음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우마이야 왕조를 몰아냈던 사람, 카롤루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켜서 궁정학교를 세우고 고전 연구했었던 사람 카롤루스 대제였었습니다. 그 다음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통해서 행정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둔전병이라고 하는 병사들에게 땅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고,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있었던 건 서유럽일까 동유럽일까? 요거는 서유럽에 있었던 거죠. 교부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 아우구스티누스일까 아우구스투스일까? 그렇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웅장한 돔과 모자이크 양식이 있었던 거는 서유럽일까 동유럽일까? 요거는 동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뾰족한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있었던 거, 우리 이거는 무슨 양식이라고 불렀을까요?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그 다음에 비잔티움 양식,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고딕 맞아요. 뾰족한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나오면 고딕 양식이고요. 우리 아치형과 둥근 돔의 형태에 있었던 게 로마네스크 양식이었고, 모자이크 양식은 비잔티움이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어디를 배우고 있냐면, 우리 처음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제국 배웠었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고대사에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이제 프랑크 왕국 등장하면서 프랑크 왕국 클카, 피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웠었던 거 뭐 있을까? 서유럽의 대표 주자가 프랑크 왕국, 동유럽의 대표 주자가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오늘 비잔티움 제국 마무리할 건데, 비잔티움 제국과 싸움이 붙었던 왕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주크 티르크라는 왕조였는데, 이 셀주크 티르크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일단 이슬람 왕조랑 서양사랑 어떤 교류를 했는지를 간단해 보이진 않지만 일단 서양사랑 겹치는 부분을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해왔습니다. 이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어느 나라랑 같이 교류했을까? 전쟁했었는데. 기억나남? 혹시 그리스라고 알아요? 그리스. 우리 그리스랑 같이 전쟁했었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었고, 우마이야 왕조랑 같이 전투했었던 거 투르푸아티의 전투인데 무슨 왕국? 프랑크 왕국 기억납니까? 프랑크 왕국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셀주크 티르크라고 하는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배울 비잔티움 제국하고 미친 듯이 싸우게 됩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정말 또라이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도 수업 준비하면서 어떤 유튜버의 강의를 항상 이제 보고 오는데, 그 유튜버가 수업을 하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역사 왜곡을 당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전공 서적을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야. 미쳤어.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십자군 전쟁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자, 십자군 전쟁. 자, 일단 우리 십자군 전쟁의 1번 배경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지역,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십자군과 전쟁을 한 거입니다. 그러면 십자군이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조형물 혹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가 얘기를 하는 걸까? 어떤 종교에서 십자가를 들고 다녀 항상? 그렇지.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십자가를 가장 이제 관련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종교들이 성지로 여기냐면, 일단 크리스트교, 예수님 있지.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한, 그 승천한 장소가 또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곳을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지. 이 성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원래 성지순례라고 해서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가 다 같이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야, 예쁘다, 너무 멋진데? 이러면서 여행도 많이 가는 장소였단 말이야. 근데 셀주크 티르크, 이슬람 애들이 이 예루살렘을 독점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는 말, 야, 크리스트교, 너네는 앞으로 예루살렘 출입 금지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싸가지 없는 거지. 어떡해? 전쟁해야 되지 않겠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게 일단 첫 번째 배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다른 말로는 성지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하고 셀주크 티르크와의 전쟁이라고 했었는데, 일단 배경 지식 하나 쌓고 가자. 얘들아, 우리 비잔티움 제국 있잖아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서로마,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도 있고 교황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누가 더 권위가 셌다고? 교황이 훨씬 권위가 더 셌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교황과 황제가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황제 자기 자신을 교황이라고 칭했어.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당연히 그러면 원래 있었던 교황은 이 비잔티움 제국을 뭐라고 생각할까? 건방진 녀석,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이랑 원래 황제랑 원래 교황이랑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성지를 뺏겼잖아. 그럼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겠지. 그래서 당시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우르바누스 2세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바누스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트교도 힘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성지를 탈환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르바누스 2세 또한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이제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크리스트교 내부에서는 항상 크리스트교도들의 회의를 공의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공의회를 항상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단 말이야. 우리 그동안 배운 거 뭐 있었을까? 밀라노 칙령할 때 삼위일체설 인정했었던 공의회가 뭐야? 니로 시작하는데 니. 니케아 공의회 기억나요? 안 나는 것 같은데. 니케아 공의회. 오, 나요. 좋아요. 그런 공의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회의를 클레르몽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자,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우르바누스 2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성지, 우리의 성스러운 예루살렘을 이런 미친 이슬람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클레르몽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시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클레르몽 공의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쟁에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차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이 십자군 전쟁은 총 8차까지, 큼지막한 전쟁을 포함해서 8차까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2번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에는 우리 중요한 전투 두 가지 1차 십자군 전쟁과 2차 십자군 전쟁을 보려고 할 건데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단 필기하지 말고 듣기만 일단 해봅시다. 자, 우리 십자군 전쟁은 1차부터 8차까지 일단 이어지게 될 건데 일단 1차부터 8차까지를 얘기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차 십자군 전쟁은 목표가 이거였어. 성지를 탈환, 그러니까 즉 셀주크 트리크가 뺏어간 저 개자식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성지를 탈환할 것이다. 이게 일단 목표였는데 1차 십자군 전쟁은 군대를 소집하기도 전에 비공식적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농민이었어요. 이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야, 지금 우리 셀주크 트리크라는 미친놈들이 우리의 성지를 빼앗았다는데 야,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면서 농민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얘들아, 농민들이 전쟁을 하면은 생각해봐. 공식적인 군대는 무기가 준비가 돼 있잖아. 근데 농민들은 기껏 해봐야 가져갈 수 있는 게 홈이 이런 거야. 생각해봐. 셀주크 트리크는 지금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 들고 말 타고 지금 야, 일로 와봐. 다 죽었어 이러고 있는데 농민들은 갑자기 가가지고 농민입니다. 농민입니다. 성지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어떻게 됐냐? 약간 여기에 반전이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반전이 없습니다. 그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농민들은요, 셀주크 트리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셀주크 트리크는 칼로 보답해서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교황과 십자군은 분노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식적인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성지를 탈환했을까? 성지 탈환에 성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 번에 바로 이렇게 탈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1차 전쟁에서 끝났어야 돼. 근데 왜 8차까지 지속이 되냐면 이 십자군 전쟁은요,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해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고 변질된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1차 전쟁부터 이들의 약탈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교황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 동기부여도 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MSG를 많이 쳤어. 뭐라고 쳤냐? 사실 구라예요. MSG를 하기보다는.
이슬람 애들이 금은보화를 삼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금은보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죽여서 배를 가르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얘들아, 지금 성지 탈환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크리스트교잖아. 근데 크리스트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지금 다들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금은보화 얻겠다고 사람을 찔러 죽인 다음에 배를 가르면 그게 인간이야? 인간 아닌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일부러 배를 가르기 위해서 전쟁이 또 한 번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셀주크 티르크는 야만인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사리분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 그렇게 해서 1차 전쟁부터 그런 사람을 죽이는 전쟁으로 변질이 됐고요. 2차 전쟁 때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왜냐? 다시 성지를 그 셀주크 티르크가 계속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전쟁 때는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약간 공동으로 약간 좀 관리를 하려고 했었거든. 근데 거기마저 다시 뺏긴 거야. 그래서 또 다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무장을 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또 갑니다. 3차 전쟁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이슬람의 엄청난 장군이었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딘이라고 들어봤나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살라딘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교황편에, 그러니까 십자군의 대표는 누구였냐면 리처드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1세랑 살라딘이랑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당연히 이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살라딘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 살라딘은 얘들아, 근데 조금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거든. 도덕성도 있고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리처드 1세가 아야하고 있을 때, 너무 아플 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었거든. 근데 그 리처드 1세를 위해서 과일까지 보내줬대.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니. 그래서 그 단테 신곡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 죄를 가장 적게 저질러서 약간 좀 빨리 용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3명을 골랐었거든.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플라톤, 세 번째가 살라딘이었어요. 그 정도로 도덕성이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졌잖아. 조진 거야. 그 다음 4번째 전쟁 때는 이제는 나라 꼴이 미쳐 돌아갑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됐냐면 당시에 이 십자군이 또 한 번 전쟁을 준비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직도 성지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이걸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네치아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랑 거기에 있었던 약간 서아시아 쪽의 셀주크 티르크를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베네치아 사람들이 배째 이러면서 안 도와주는 거야. 협조를 안 해. 미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를 위해서 십자군을 만들었는데 그 크리스트교를 위한 십자군이 지금 크리스트교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 그때 교황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지 탈환하라고 보냈더니 자기와 같은 팀을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 야 너네 십자군들 싹 다 파문이야. 보통 얘들아 이런 파문의 상황이 오잖아. 그럼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 싹 다 빌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베네치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미쳐 돌았나 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 아니야? 근데 십자군들이 하는 말, 우리 그럼 이제 파문당했으니까 크리스트교랑 아무 상관없는 거지? 야 비잔티움으로 가서 금은보화 털자. 약탈하자. 우리가 이제 십자군이냐? 우린 이제 무서울 게 없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비잔티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처음 요청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던 건데 오히려 그 비잔티움 제국으로 들어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런 식으로 전쟁이 변질된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 그게 바로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비잔티움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다가 라틴 제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어때? 정신이 나간 거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5차 전쟁이 더 대박이야. 자, 5차 전쟁으로 갑니다. 자, 5차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의 소년이 있었는데요. 12살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12살이었던 이 소년은 자신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십자군을 일으켜야 된다고 갑자기 주장하게 됩니다. 몇 살? 12살. 뭐 때문에? 신의 계시 받아서.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린이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 그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전쟁해보자. 우리도 신의 계시를 받았어. 이러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셀주크 티르크는 어떤 생각을 했냐? 뭐 어떤 생각을 했겠냐?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성지 탈환하겠다면서 갑자기 왔는데 어떤 생각을 하겠어? 얘네들이 잼민이들이 미쳐 돌았구나. 뭐 하는 애들이지? 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얘들아 발 닦고 잠이나 하자. 돌아가. 해서 끝난 게 5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자, 6번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6번째 전쟁 또한 이슬람의 그런 혼주를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보냈었는데요. 뭐 어떻게 됐겠니? 조졌죠. 그리고 나서 또 7차 전쟁이 또 터지고 8차 전쟁까지 가는데 이때 그래서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 보냈었어요.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7, 8차 때는 루이 9세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보냈었는데 그 루이 9세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십니다. 그러면 전쟁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들을 게 못했어요. 어떤 자신감에서 시작된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7차 전쟁 때는 심지어 이 루이 9세가 인질로 잡히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싹싹 빌면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희한하잖아. 그럼 얘들아 거기에서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8차 전쟁 또한 루이 9세가 야, 나 너무 치욕스러워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8차 전쟁 때는 루이 9세의 그런 전쟁에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하는 그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요겁니다. 예루살렘 이러면서 대졌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하나. 십자군 전쟁은 더럽고 추악하다. 왜냐? 정상적인 전쟁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1차부터 8차 중에서 중요한 전쟁 2가지만 손으로 꼽아서 1차와 4차 전쟁을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과정 1번. 자, 중요한 전쟁 1차 십자군. 자, 일단 1차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듯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지 탈환을 성공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지 탈환 성공이라고 적으세요. 성지 탈환 성공.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그 주변 지역을 하나의 왕국으로 건설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의 왕국을 세우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4차 십자군 전쟁.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4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많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라틴 제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국가를 세워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적읍시다. 우리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다른 말이 비잔티움이에요. 그래서 비잔티움을 점령하였다 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 이제 비잔티움을 점령하게 되면서 만든 게 라틴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던 십자군 전쟁은 어찌 보면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폐해가 아니었을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단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그동안은 가장 높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파문시킬 수 있을 정도로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왜냐? 교황을 믿고 교황의 이런 클레르몬 공의회에서의 호소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이 지금 조졌잖아. 그리고 지금 하극상이야. 와우. 이러다 보니까 교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황제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역의 형태의 변화를 가보도록 할 건데 우리 무역이라고 한다면 서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다인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교환권 필기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들아 영주들 있지, 그 다음에 기사들 있지, 그 사람들의 권위가 낮아졌어. 그 기사 또한 그 다음에 뭐 영주, 제후들 이런 사람들 또한 전쟁에 참여했었거든. 근데 다 잃은 거야. 재산도 잃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위가 낮아짐에 따라 반대로 황제의 권위가 높아지게 됐고요. 영주나 혹은 제후들 있지요. 이 제후들의 권위는 훨씬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일단 교황권에 있어서의 십자군 전쟁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황이 아니라 교역망. 자, 교역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형성이 될 거야. 자, 교역망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된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지중해라는 바다를 통해서요, 이제 동방과의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과 이제 한번 전쟁을 해봤잖아, 셀주크 티르크랑.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길을 개척을 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동방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역망을 형성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슬람이랑 전쟁을 해봤잖아. 그래서 서유럽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슬람의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유럽이랑 서유럽도 사실 갈라져 있었던 거야.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근데 이제는 한번 이 십자군을 결성하면서 만났으니까 이슬람 그리고 동유럽의 문화가 혹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라고 해도 돼. 동유럽의 문화가 우리 서유럽에 유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그 다음에 동방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또 뭐냐면
자, 이 당시에 얘들아 수공업자들 있지. 물건 파는 수공업자들, 그 다음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게 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길드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길드를 조직하게 됩니다.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일단 이 길드는 만든 이유 자체가 공동의 이익, 자기들끼리 같이 힘을 합치는 공동의 이익과 그리고 그들의 안전입니다.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냥 그 만드는 단체를 통틀어서 길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제 사례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북유럽 교역권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즉 북유럽이라고 한다면 우리 독일 알아요? 독일이랑 뭐 영국이나 뭐 이런 국가를 북유럽이라고 하는데, 그 북유럽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독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유럽을 일단 한자 동맹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사실 이 한자 동맹을 많은 아이들이 중국사에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중국사에 살짝 한자 동맹을 가져다가 선지에 넣잖아. 그거 고르는 애들도 꽤 많다. 왜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한자가 있거든. 그리고 이 독일이 한자 쓰는 거 본 적 있냐? 쓰면 희한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한자가 여기에 쓸 일이 없는데 한자가 쓰였으니까. 이건 뭐냐면 길드 아까 있었잖아. 이 길드를 독일어로 바꾼 표현이 한자의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한자는 사실 영어고요. 이 한자의 유래가 독일어, 길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한자 동맹이라고 불러요. 이 한자 동맹의 첫 번째, 일단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자체가 뭐 함부르크라고 해서 도시의 이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리베크, 이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독일 연방이라고 불러요. 북독일 연방. 자, 그래서 이러한 북독일 연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한자 동맹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뭐 도시나 장소나 이런 걸 볼 건데, 장소가 더 맞는 표현이긴 할 것 같은데 그냥 적을게요. 북해라고 하는 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발트해라고 하는 바다를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도시나 장소나 그렇긴 하지만 일단 그냥 바꿀게요. 이미 썼으면 그냥 놔두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다 연안에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였냐면 상파뉴라고 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상파뉴 정기시가 만들어집니다. 너희들 혹시 장터라는 거 알아? 장터 알지? 우리 막 뭐라 그러지? 자기가 쓴 물건 파는 걸 뭐라 그러더라? 플리마켓. 플리마켓. 벼룩시장 이런 거 해봤잖아, 우리 어릴 때. 자기가 쓰던 물건 이제 안 쓰니까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팔고 돈 받고 좀 짭짤하게 그런 거 했었잖아. 똑같아요. 이 상파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터.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도 있잖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화개장터 이런 거 모르니? 그럴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약간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장터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북독일에 있었던 한자 동맹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롬바르드 동맹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동맹이 있었어요. 그 동맹이 서로 만나는 곳이 상파뉴라고 하는 지방의 정기시, 시장이었습니다. 정기시장. 여기에서 서로 물건을 교역하고 바꾸고 야 독일 물건 좋다잉 이러면은 또 사고 야 너네 파스타도 맛있어 저번에 먹어봤는데 토마토 파스타 맛있더라 이러면 또 바꿔 먹고 이런 식으로 정기시장이 형성이 됐던 게 상파뉴 정기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기 왼쪽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동맹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지중해 교역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롬바르드 동맹. 우리 롬바르드는 그 저번 시간에 피핀 할 때 맞아요. 피핀이 롬바르드족한테 그렇지 빼앗긴 영토를 교황에게 해줬던 거. 오 기억 좋아. 오늘 봤으니까요. 오늘 봤구나. 롬바르드족이 아니라 롬바르드 동맹. 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롬바르드 동맹 또한 상파뉴 정기시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도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도시. 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베네치아 기억나죠? 잃어버린 영토를 찾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베네치아 이런 데에서 중심으로 발달하게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상파뉴 정기시.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역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남는 공간이 혹시 있으면은 이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흑사병 장원의 책. 자, 우리 장원이 그동안 있었잖아. 그 서유럽에서는 항상 봉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 아래에 장원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주라고 불렀고 그 영주가 가진 영지라고 하는 땅 안에서 농사를 짓는 노예, 농노도 살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는데요. 이제 영주의 권한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흑사병이 돌아요. 흑사병이 돈다. 그 말은 즉슨 많이 죽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귀해질까 안 귀해질까? 너무 귀해. 그래서 더 이상 농노가 아니야. 그냥 농민이 된 거야. 백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러한 농민들의 권위가 올라감에 따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전국적으로 이제는 농민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 그 농민의 지위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크리의 난, 그 다음에 와트 타일러의 난, 이제 잉글랜드에서 벌어진 운동이었었는데 계속 세금을 뜯어가고 이 농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안 되자 결국에는 일으켰던 난이 와트 타일러의 난 이런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농민의 권위가 올라가게 됐고 그 결과 여러 가지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게 십자군 전쟁의 결과, 그 다음에 다양한 교역망의 형성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해당된 문제 4가지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해 보자. 자, 1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은 아헨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가의 유골함입니다. 자, 가는 옛 서로마 제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교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는 교황, 여기 중요한 거 나와요.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교황 레오 3세입니다. 황제 레오 3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은 사람, 이 사람 누굴까? 카롤루스 대제, 맞아요.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카롤루스 대제에 대한 설명을 골라볼 건데요. 1번 보편 추방제를 마련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솔페클 패 중에서 클레이스테네스였었죠.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500인 평의회도 만들었고 부족제도 개편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다라고 나오는데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다가 나오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클카 피핀이었죠. 이 문제의 정답률은 무려 55%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 카롤루스 왕조를 정답으로 골랐거든요. 카롤루스 대제니까. 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궁정학교를 세워서 문의를 부응하였다. 이게 카롤루스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 2번 문제가 어디 갔어? 아, 넘어갔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우표의 인물은 이백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이 왕조에서 시인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시를 지었어. 그 다음에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으로 즉석에서 지은 청평조는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것이야. 그리고 안사의 난이 일어났어. 그럼 이 왕조는 뭐겠니? 당이겠지요. 그래서 당에 대한 사실로 옳은 걸 골라주면 됩니다. 이백과 두보의 시는 계속 이 당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주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양세법이 시행되었다가 정답이야. 양세법이 실시되고 나서 사회가 바뀌었지만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조용조라는 세금에서 재산에 따라서 다르게 걷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을 계절에 따라서 몇 번씩 징수하게 해줬던 거. 그게 양세법이었고요. 전시 도입하는 거. 수나라야? 수야, 송이야? 수나라일 것 같다, 손? 송일 것 같다, 손? 맞아요. 이 나라는 송이고요. 그 다음 흉노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진나라 시황제고 진승과 오광의 난이 발생하여서 나라가 멸망하였다. 어디였을까? 진승과 오광의 난. 헷갈리지? 요것도 진입니다. 한나라에서 벌어진 건 황건적의 난이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 3번 밑줄진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헤이조교예요. 우리 헤이조교 계속 나와 있고 도쇼다이사, 다른 말로 도다이사라는 거 나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무슨 시대? 나라 시대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헤이조교 나오면 나라, 헤이안교 나오면 헤이안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라 시대에 또 잘 나오는 키워드, 난 거의 이것만 본 것 같아. 일본서기, 고사기 이런 거 되게 잘 나온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대형 고분이 축조되었다. 고분시대 야마토 정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이카 개신 또한 야마토 정권. 년도 기억하는 사람? 탈락. 645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다. 헤이안 시대였죠. 우리의 롤모델이었던 당나라가 망했네. 우리는 롤모델로 삼으면 안 되겠다. 견당사 파견을 중지시켰다. 가나 등의 고유문자가 제작되었다는 헤이안 시대입니다. 왜? 우리 이제 당나라 안 믿으니까 우리나라의 국풍문화 발달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나온 게 히라가나, 가타카나, 일본 서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무려 악명 높았던 이륙 수능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동돌고를 복속한 이래로 탕구트, 설현타 등의 주변 민족이 점점 복속해 오자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지역에다가 주와 현을 설치했어. 그 다음에 도독부를 또 만들었네. 도독부 나왔다. 그 다음에 돌궐을 정복했다는 얘기 나왔다. 이 왕조 당입니다. 자, 그럼 당에 대한 설명 골라주면 되겠네요. 1번 자금성이 축출되었다. 이 자금성 나오면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영락제식이고요. 국품중정제 어느 시기? 위진남북조 기억나요? 안 나나? 우리 위진남북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안사의 난이 발생했다가 당나라고요. 청명상하도가 제작되었다는 송입니다. 우리 이제 곧 배울 거라서 그냥 안 바꾸고 넣었어요. 만한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하는 제도. 이게 바로 청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